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떻게든 원인을 찾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특히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게 있어요. 큰 사건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기대를 해요. 나는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확실한 답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할수록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일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일 그만두고 다른 걸 찾아야 하나?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그래서 오늘은요,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이 책의 저자이신 건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지영 교수님 모시고요,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라는 사람의 버전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책에 보면 굉장히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제 야생 코끼리, 그리고 동물원 코끼리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물원 코끼리가 저도 이 교수님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7살 정도 살고, 근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한 36살, 그리고 아시아 야생 코끼리는 심지어 40살을 넘게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야생 코끼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이유가 자기 조절 능력 때문이다 라고 꼽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에는 크게 두 가지 네. 요인이 있는데요. 예측 가능성, 조절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고요. 그다음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끼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 저도 이 아티클을 읽고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동물원 코끼리는 사실은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높죠. 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조금만 아프면 다 돌봐주니까 당연히 오래 살 것 같은데, 아프리카 코끼리와 그다음에 아시아 코끼리를 나눠서 봤는데도 그 유전자를 혹시 다르지 않을까? 근데 불구하고 두 가지 종 모두 동물원 코끼리보다 야생 코끼리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렇다면 인력분의 위험에 있고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 있는 멸종 위기의 야생 코끼리가 갖고 있는 예측 가능성 굉장히 떨어지죠, 삶이. 그럼 얘들은 더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지? 그건 자기 조절 능력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원 코끼리는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데, 비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야생 코끼리는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오늘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서 그게 좀 더 좋은 거구나. 근데 사실은 그건 꼭 너무 어렵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부분을 저는 운전할 때 경험해요. 예를 들면 내가 운전을 하고요, 제 아내가 옆에 타고 있을 때는 오래 가더라도 전 좀 덜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 네.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타고 있을 때는 이상하게 피곤해요.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나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차선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상하게 피곤해. 원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주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일상에 경험하고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작지만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끼리에서 자기 조절 능력,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있는가, 내가 컨트롤하는가, 또는 제가 구독자님들께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내 인생의 육하 원칙을, 그걸 내가 정하는가. 보통은 내가 못 정하거든요. 회사가 정하거나 주위의 환경들로 인해 정해지기 마련인데, 그걸 내가 정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에서 굉장히 초반부터 굉장히 인사이트가 컸고, 왜냐하면 길고양이들은 굉장히 얼마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오고 감염병, 이제 집에서 기르는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훨씬 길대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동물원 코끼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케어받고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의아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한 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다, 이거 자체를 오히려 스트레스로 굉장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저는 직원 식당에서 그냥 먹는 게 좋아요. 매번 끼니를 고민하는 게 너무 싫어요.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열려있는. 근데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실패에 대한 타격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남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새로운 경험들을 한다는 게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 같은 분들은 도리어 매번 같은 걸 먹어요. 그게 정말 좋아서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 아픔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나게 있는 그걸 한 6개월쯤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6개월 있을 때 처음 이유식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눈으로 먼저 보는 애들이 있고요. 입이 먼저 나온 애들은 일단 먹어봐. 눈이 먼저 나온 애들은 이게 먹어본 건지 아닌 건지, 눈과 코로 일단 보고 안심이 되면 그때 입이 나와요. 그게 타고난 기질적인 면도 작용을 하는군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치원에 가거나 놀이터를 나중에 가면 가가지고 친구 장난감 막 집어오고, 뭐 새로운 거 막 다 기어 올라가는 애들과 아주 안전하게 자기 것만 갖고 노는 애들도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질이라는 거는 좀 타고나게 갖고 있는 한 40% 정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좀 신중한 친구들은 좋게 말하면 신중, 나쁘게 말하면 좀 소심. 그다음에 이쪽은 좀 적극적이거나 무례하거나 아니면 활기차거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이 신중한 친구들한테는 다소간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새로운 선택을. 뭐 책에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책에 다 써주셨습니다만은 한 40% 정도 기질적인 성향이 작용을 한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교수님 타고나는 거는 절반이 채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예. 거예요. 성격이라는 거는 네. 대개 한 20대 초반, 20대 초중반 정도에 완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살 넘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성격에 타격을 그렇게 주진 않아요. 하지만은 대개 지금 말씀드린 40%와 60% 정도, 60%가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40%가 기본 내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드려요. 순방향과 역방향.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등바람을 맞고 가면 훨씬 수월하게 가죠. 앞바람을 맞으면서 가면 확실히 조금 더 힘들죠. 그러니까 내 기질에 맞는 환경에 있으면은 순방향인데 조금 편하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고요. 저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내 순방향인 곳만 고르고 싶겠지만 맞바람 좀 맞아가면서 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좀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한 게 생각이 많은 친구들 영업이라든지 기획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훨씬 재밌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근데 반면 같은 곳에서 계속 앉아서 똑같은 일만 하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반면 굉장히 신중한 친구들은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걸 그냥 좋아하고 하지만 뭔가 갑자기 낯선 일들을 갑자기 던져진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근데 그런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뭘 더 어느 쪽에 내가 맞지라는 걸 한 4, 5년 정도 해보면 이제 알게 되죠. 내 성격과 맞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씩은 돌아야지 나중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한 번씩 내 성격과는 맞지 않아도 한 번씩 그거를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전체적으로 그걸 조망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책에서 저는 이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게 멘탈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책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근거를 또 책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10대 청소년들한테 12주 동안 근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운동 능력이 향상된 결과가 나오는 걸 기대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확신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효과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도 그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 근데 집에만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우울증에 심한 우울은 아닌데 자신감 없고 자존감 낮은 친구들 상담을 해야 될까요? 하고 어머니들이 막 물어보시면 그냥 저 1대1 PT 시키세요. 여자친구들도 많지만 남성들은 길게 상담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떨 때는 저 살이 빠지고 몸이 만들어지는 걸 보는 재미가 근육량이 1kg 늘고 체지방이 떨어지고 보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근데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바뀌는 걸 보는 게 상당한 자신감 주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실제로 이제 심리치료 기법 중에 행동 활성화 치료라는 게 있어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도 행동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걸 통해 그게 먼저이고 그렇게 움직이게 하면 나중에 기분도 좋아질 거야. 따라올 거야. 라는 이론적 기반들도 있거든요. 진료 의뢰가 돼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들이 안 걸리면 이제 멘탈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작은 스트레스에 예민해지시고.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당황스러워하세요. 원래 좀 멘탈이 약하신 분이면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으니까 이렇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사회활동하시고 사회적으로 성취 많으셨던 4050 요 동네에 있던 분이 수술도 잘 됐고 아주 뭐 지금 항암하시면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이제 의사, 외과 선생님들은 잘 얘기하지만 본인은 멘탈이 옛날 같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즉 기분에 따라 오늘 할까 말까 이런 망설임 갖지 말고 처음에 습관 만들 때는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꽤 오래된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중요한 일, 급한 일, 둘 중에 먼저 뭘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의외로 이런 질문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실은 이거의 의도는 생각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 같아요. 풀어가는 과정.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제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중요하다라는 말은 좀 무겁죠.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데미지가 큰 일. 그러니까 뭐가 툭 떨어져서 빠그라지는. 급하다라는 말은 시간 개념. 뭔가 이걸 놓쳐버리면 어떤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쳤을 때 나에게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면 이거 중요해, 이건 급해라고 얘기하면서 매번 맨 앞에 오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시간축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결국은 급한 일이라고 보이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질량감과 진정한 마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기를 놓쳤을 때 일어날 일. 급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중에 해줬는데 오늘 중에 안 해도 별 문제가 안 벌어지는 건 사실상 급한 일이 아닐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 왜냐하면은 초보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도 급하거든요. 다. 그리고 맨 앞에 있으면 급해 보이는 거고, 나보다 위에 사람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맨 앞에 써 있는 내 일이, 내가 시킨 일이 리스트에 제일 위에 올라가길 바라지만 우린 매번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질감과 속도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감과 속도.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론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어떻게 디파인하느냐, 스스로 과연 중요한 걸 안 했을 때 어떤, 나와 우리 부서와 우리 회사에 어떤 데미지가 올 수 있느냐, 그다음에 급하다고 하는데 이 일이 정말 급한가,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건데, 교수님이 딱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저는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책 속에서 한번 이렇게 멈추고 또 생각해봤던 부분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막 회의를 하고 TF를 구성하고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몰두하는 행동이 오히려 좌절감, 무력감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불확실성을 우리 굉장히 싫어하고 어떻게든 원인을 찾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특히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게 있어요. 큰 사건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기대해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작은 것들이 실은 겹치다 보니까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알고 싶은 우리의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나는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나는 그 원인들로부터 그 원인이 다 배제된 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불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할수록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히틀러도 1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나라가 망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혼란해질수록 유사종교 단체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라 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세상을 너무 순화하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상이 이상해질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뇌의 시스템 자체가 애매하고 모호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클리어하게 뭔가가 딱딱딱딱 갈라지길 바라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중요하지 않아요. 뇌 입장에서는 그냥 결정 난 게 중요해요. 왜냐면 모호한 채 있는 거가 갖는 불안보다 빨리 결정이 돼서 이건 이거구나 라고 딱 믿는 순간 뇌는 안정이 되거든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때 분명하고 단호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런 분들이 집단에 이루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을 고치고 싶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상대방의 입장은 알고 싶지가 않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 프로세스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알아야 되는 건,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거는 원인을 모른다. 원인은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는 돼.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일단 원인을 알아야 다음을 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에너지를 90%를 거기에 쓰면 나머지는 모른 채 정말 시간에 쫓겨서 10%의 실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한 20% 정도의 시간 동안 좀 고민해보고 뭔지 알아보긴 하는데, 이게 짐 빼지 말고 지금이라도 뭐 할 게, 우리가 뭐 할 게 있지? 라고 사태를 수습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올바른 판단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결과를 알 수 있고, 그럼 원인이 뭘까? 근데 사실 이 원인이란 건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고 너무나 많은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에너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다가 극단적으로는 내 삶의 90%를 그런 거를 하는데 써버리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를 시간에 쫓겨서 대충 해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원인을 못 찾아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이상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은 엄청나게 큰 중요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작은 것들이 쌓여서 뭐가 원인인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렇게 벌어지는 일도 있고, 또 아까 뇌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도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뇌는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정해졌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숫자로 뭘 이렇게 딱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교수님,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떠오르는데,
모르는데 개인의 영역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나라는 사람이 좀 더 성장하고 커리어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보다 더 훨씬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위치로 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 어떤 걸 믿느냐 이 부분하고 저는 연결시켜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뇌는 말 그대로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딱 결정이 되는 걸 좋아한다 불확실성보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한다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믿는 게 더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뭐가 더 이득일까요? 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이득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있는 게 비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과정 동안에서이라도 낫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득 아닐까? 왜냐면 제가 만나서 상담하는 분의 90%는 비관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그게 문제인 분들이기 때문에 5에서 10%는 조울증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 약간 네. 떴을 때 기분 너무 과해서 문제인데 사람들은 약간 긍정적으로 삽니다. 돌이 약간 우울한 사람이 플랫하다, 뉴트럴하다고 얘기하고 살짝 우울한 기분이 있을 때 가장 우울증적 현실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장님의 90%는 자기가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수님의 90%는 자기가 수업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걸 안다는 듯이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무서워서 나는 오늘 다 들통날 거고 난 알기발기 할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서 이러고 있지 못할 거예요. 나 다 못 외운데 이러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인 거죠. 또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요. 버티다 보면 뭐가 남는 거가 생길 테니까 그런 마음가짐 좀 더 나을 거라고 좀 제가 한 30년째 일을 해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제 비결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자기계발 섹션으로 카테고리로 넘어오면서 나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다라는 말로 이제 치환돼서 전해지고 있는 걸 텐데요. 단어의 의미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면서 회사를 다닙니다. 단조롭고 또 반복되는 그 쳇바퀴 같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스스로 뭐 번아웃이라든지 굉장히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때 책에서 교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축적의 시간을 기억해 보라. 그러면 시간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기회가 왔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축적의 시간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예요. 공부할 때 영어랑 수학을 생각해 보라고. 영어는 초급, 중급 올라갈 때 쉽지가 않아요. 단어를 내가 1000개 다 안다고 중급이 되진 않거든요. 수거도 알고 문법도 알고 다 돼야지 그 다음 비로소 올라가니까 보이지가 않아. 근데 수학은 통계면 통계, 확률이면 확률, 미분이면 미분, 섹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끝내가면서 보면 눈에 좀 보이거든. 그래서 어떤 일들은 수학 같은 일들이 있고요. 영어 같은 일들이 있는 거 정말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딱 내가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레벨이 올라가는 게 벽돌 쌓듯이 짝짝짝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정말 저 티슈 한 장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이게 깔리곤 있다라고 나를 믿자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근데 지루해질 때는 게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순한 게임 하다 보면 금방 질릴 때가 있죠. 근데 너무 어려운 게임, 진입장벽 있는 게임은 게임 방법 익히다가 질려버려서 그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합이 딱 맞는 경우, 스킬도 좀 늘고 랩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되는 순간 그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 합의 안에서는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신나게 하면서 몰입의 순간이라고 하죠. 몰입이라는 거는 내 역량과 난이도, 그러니까 적당한 합을 맞았을 때 계속 지루하다면 둘 중에 하나죠. 내 역량 대비 난이도가 너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다면 좀 다른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본다든지 내 역량과 맞는 것들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나를 위해 필요한 거죠. 난 여기서 이런 거밖에 안 시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최근에 조수용 대표가 쓴 일의 감각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계속 대표를 오래 하시는 분이지만 자기가 대표가 됐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봐라 라고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얘기겠죠. 이게 내 일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걸 아주 초보 때부터 해버릇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내 역량을 올리고 덜 지루해지는 길이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공감합니다. 대표가 됐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봐라. 이미 부자가 된 것 같은 마인드로 살아봐라. 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좀 이제 좀 더 염세적이신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가 아닌데 어떻게 대표라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성장형 마인드셋이 아닌 고정형, 폐쇄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흥미롭게 봤던 게 만약에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이니까 펜을 하나 새로 디자인해줘. 근데 친구가 야 하나 해줘 라고 얘기할 때랑 10억 원을 오퍼를 받았을 때 볼펜 하나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결과물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볼펜의 역사부터 시작해 전 세계에 나온 모든 볼펜 자기가 다 찾아보고 골라보고 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돌파를 가져야 고민을 하게 될 거라면 10억의 문제를 갖게 될 때. 하지만 친구한테 종이 위에 쓱쓱쓱 그냥 인사이트인 대로 해주는 거는 그냥 친구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 할 때 갖는 일의 무게가 다르다. 바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상당히 인사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저도 좀 해봤습니다. 아까 몰입 부분 말씀해 주시고 할 때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직장인 분들 너무나 많으신데 내 역량에 비해서 예를 들어 일이 너무 지루하고 그렇다면 난이도가 너무 낮은 거다. 소위 내 레벨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걸 계속하니까 게임도 나는 이만큼 레벨이 높은데 예전에 했던 1탄 2탄 다시 가서 하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예, 그런 걸 말씀해 주신 건데 근데 여기서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 뭐 직장에서 시키는 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레벨을 높입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시받고 일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지금 영상 보면서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60점만 넘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테일과 프로세스와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시도들이 사실은 또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깊게 들어가 볼 수 있고 작은 변화를 주는 것들이 또 즐거움을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 치료하는 것들 이럴 때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얘기하는 것도 조금씩 바꾸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 모여서 책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10년 전에 제가 냈던 책들을 다시 보면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허. 그런 식의 변화들이 오게 돼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의 비슷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 하루에 30명씩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답이 뻔할 수도 있고 좀 들어주고 그다음에 처방해주고 뭐 안녕히 가세요 몇 주 봅시다 해도 되는 일이지만 내가 그걸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항상 하는 거죠. 그게 덜 지루하게 하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고 나한테는 어떤 의미도 없고 정말 돈 벌려고 억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는 한 가지 굉장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교수님. 제대로 그 일을 해보려는 그 시도조차 안 해본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일단은 이거를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이 일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제일 잘해본다 한번. 아니면 기존까지는 다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바꿔본다. 이런 분들은 의미가 없이 진짜 억지로 회사 다닌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 부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고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월급 받아서 생활해야 되니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가 제 모든 걸 쏟아서 하고 또는 이 일을 어떻게 안 좋은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꼭 일하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처음에는 일단 빡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빡센 기간이 있어서 완성도있게 내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일은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저는 TV를 볼 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 극한 직업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거기 보면 정말 하루 종일 만두 있는 분들, 그릇 만드는 분들 보면 뭐 물론 인터뷰할 때 막 제가 사람들이 이거 먹고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웃으면서 하시지만 그걸 하루 종일 8시간, 12시간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 감정 없이 하기 때문이죠. 야, 뭐 최선을 다해야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뭐 이연복 셰프 억지를 할 때 최고의 음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지치지 않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내가 원하는 어느 레벨을 가야죠. 레벨을 간 다음부터는 애쓰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근데 그냥 싱크 프로 정도 된 사람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경험하는 게 한때 잘 됐던 건데 좀 이제 이상해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가보면 딴 데 가서 먹어보지 않고 딴 데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채 그냥 지금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지역에 저는 중식당 가는 걸 좋아하는데 지방에 강의 같은 거 하거나 여행 가면 거긴 짜장면 맛집이래 라고 찍어놓은 데가 있어요. 갔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처음에는 물론 내 레벨을 높일 때까지 애를 써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수들은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힘이 좀 덜 듭니다. 일단 나라는 사람의 레벨을 먼저 그 레벨 높아질 때까지는 빡세게 가야 된다. 예. 처음에 왜 교수님이 그렇잖아요. 수레나 이런 걸 밀 때 처음 이거를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게 만드는데 제일 많은 힘이 들어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점점점 속도가 붙을수록 손가락 하나만 돼도 이렇게 계속 가는 그 부분을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너무 와닿는 게 많네요. 책에서 일하는 나, 쉬는 나, 노는 나 결국 하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나라는 사람 안에 이게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소위 워라밸, 일과 삶 균형이라는 이 개념이 이분법적 사고로 굉장히 많은 담론을 쏟아냈죠. 이 밸런싱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맞춰야 할지 교수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 밸런싱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순간 워크와 라이프가 딴까먹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라이프 안에 워크도 들어가 있는 건데 마치 서로 저울질을 하게 되면서 워크가 많아질수록 라이프가 줄어들게 되는
실은 일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실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근데 그게 마치 라이프 되게 좋은 거고 상대적으로 그럴수록 이게 어두워지는 세계. 그러니까 이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이런 식의 감정적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게 밸런싱 게임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저는 포트폴리오 생각하면 어때? 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밸런싱 개념이 아니라 포폴 개념으로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쉼과 친구와의 관계나 이런 거 몇 프로, 일을 한다는 몇 프로, 100이란 관점에서 밸런싱보다 전체적인 제한된 시간 안에 포션을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밸런싱은 50대 40대야 40대 이 개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의 그때그때의 삶의 변화들, 커다란 우리의 삶 하나 안에 중요한 동력이기도 하다는 봐야 되는데, 이 밸런싱 게임을 하면 순간 어둡고 싫고 줄여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게 좀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있죠. 100% 예,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항상 저희 구독자님들께 워라밸은 그거 없다. 왜냐면 워라밸을 따지기 시작하면 아까 딱 땅 따먹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화수목금 그다음에 토일 그럼 평일 7분의 5입니다. 79%거든요. 내 인생의 79%는 일이고 그럼 내 라이프는 실제는 나머지 21%만 내 삶인가? 나의 라이프는 29% 이거 자체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